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일전에 텔레비전에 이효리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하루에도 한 15만 원씩 쓰는 날이 많은데 연탄 봉사를 갔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 15만 원이 한 달의 생활비여서 이 돈의 상대적 가치에 깜짝 놀랐다라고요. 그리고 반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모두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입고 쓰고 버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상대적 무언가와 항상 비교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당당하게 가치관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그래요. 누군가에게 돈을 벌고 있는 이들에겐 와 오늘 시장 좋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에겐 이 시장 뭐지? 너무 별로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원칙을 갖고 내 종목이 좀 당당하다면 오늘 시장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박민영의 SNS 포트 전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권홍섭 대리님,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궁금하네요. 오늘 박 차장님께는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증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오늘요? 안 네.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으세요? 네. 어떤 점이요? 그냥 뭐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잘 안 올라오고, 뭐 우리 포트 있는 종목들도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서 네. 5종목 중에 3종목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시장인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권홍섭 대리님께서는요? 네, 뭐 일부 이제 저는 2차 전지 쪽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에게서는 좀 괜찮은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이제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있어서는 아직까지 보합권 그리고 상해가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좀 영향은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다가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가온 만큼 지수 하락보다는 지수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보고 있는 시각으로서 지금 현재 뭐 장세가 약간 조금 뭐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일단은 뭐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상방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최근 들어서 EU 그리고 이제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 협상들이 이제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9월 18일이죠.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한번 다시 개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지도 같이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제가 판단할 때는 저에게 느껴지는 시장은 사실 그닥 좋지는 않아요. 포트 5종목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면서 수익을 탁탁 내주는 그런 날 제가 와 오늘 시장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앞서 누가 채팅창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이번 주에도 더 빠질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빨간불 켜길래 그래도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 주려나 보다 했는데 또 여지없이 탄력이 확 떨어지면서 지금은 또 0.7% 밀리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 삼성전자 왜 이럴까요? 다음 주에. 외국인이 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 수급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수급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명확합니다. 하루 이틀 빼놓고는요. 8월 말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뭐 파란불도 조금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성전자가 뭐 지수가 오른다라고 치면 외국인이 매수하면 이쪽이 오르죠. 삼성전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도
네, 지금 저희 차트가 네. 보이지 않는데요. 박 차장님 옆에 네네네. 코드 한 번만 꼭 꼽아주시겠어요? 아, 차트가 잘 안 나오나요? 뭐 그러면 이제 다 HTS 보고 계실 거니까 네. 보고 이제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뭐 하면 외국인이 매도할 때는 삼성전자가 빠집니다. 어제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8월 들어서 삼성전자 빠지는 이유는요. 외국인들 9월 들어서 빠지는 이유는 이제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거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팔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이 또 계속 팔지는 않을 거예요. 만기일 지나고 한번 분위기 보자고요. 네. 차트가 이제 나온대요. 예쁘게 풀샷으로 네, 해주시면 보시면서 보면서 얘기해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삼성전자 이제 종가나 이런 거 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이걸로 보죠.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이 계속 샀죠. 8월 말입니다. 8월 말 지수 분위기 좋았을 때. 네. 외국인들이 사니까 지수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거기에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면서부터 9월 뭐 첫째 날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삼성전자 빠졌죠. 매수를 반전했죠. 삼성전자 올랐죠. 최근 며칠 외국인이 팔 때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어제 반등 들어온 것도요.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외국인이 9월 7일 날 780만 주 팔았는데 네. 2.6% 빠졌어요. 꼴랑. 근데 어제 170만 주 사니까 1.3% 올랐거든요. 외국인 수급만 조금 괜찮아지면 삼성전자는 저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 수급도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1,300억 정도 팔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빠지고 있는데 요거 조금만 사실 무역 전쟁 관련돼서 또 어제 트럼프가 2,600 몇십억인가요? 그거 뭐 부과하겠다. 캐나다랑 자동차 협정 뭐 좀 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일본을 겨냥했습니다. 일본이랑 싸우겠다. 지금 무역 전쟁이 중국이랑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선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다음은 누굴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외국인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트럼프 선거에도 영향이 달려 있거든요. 네. 관세 계속 매기면 인플레이션 발생할 겁니다. 미국에. 선거 앞두고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것만큼 리스크한 거 없거든요. 트럼프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봉합을 예상을 하고 그럼 외국인 수급 다시 들어오지 않겠어요?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도 달러 인덱스 상승도 어느 정도 하락으로 좀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올라온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신 건데 그때를 생각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더 분할 매수해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사실 사는 거는 좀 반대를 하는 이유는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이제 틀렸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분할해서 조금씩 더 사다 보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손절선 뭐 44,000원이라든지 뭐 그 밑에 전저점을 이탈하고 났을 때 내가 정말 기계처럼 잘라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더 많이 빠진 다음에 사도 돼요. 조금씩 뭐 500원 빠질 때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뭐 4만 원 깨고 내려오면 그때 뭐 내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분할해서 매수에 들어간다? 그건 약간 좀 지금 비중으로 보더라도 좀 과도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요, 뭐 여기저기에서 또 한미일 차트를 모두 석권했다라며 BTS 얘기가 나오고 퀴스트, LB세미콘 또 살짝 움직이고 이러니까 괜히 그런 엔터 쪽 종목 그때 담아볼 걸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권홍석 대리님. 네. 엔터주 어떨까요? 뭐 흐름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SM이나 그때 JYP, JYP, YG 엔터 이렇게 각각 하루 차이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YG는 안 했고요. YG가 아니었어요? 네. SM하고 그 SM 생각하니까 그 보이그룹 그 잭슨인가요? 잭슨? 갓세븐? 갓세븐. 갓세븐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기 에이핑크인가요? 아니. 레드벨벳. 레드벨벳. 이게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JYP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와이스가 이제 일본 관련된 공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전망 기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JYP의 경우에는 이제 4억을 또 그 저기 송파 암사 쪽에다가
마련을 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판관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재무 비율에 대한 호재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JYP나 SME 둘 중에 하나로 엔터주를 한번 종목에 편입해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가수에 더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박 차장님. 제가 괜히 갓세븐 안 척했는데 갓세븐이 JYP였네요. YG가 아니고. 스트레이 키즈는 어디죠? JYP. 스테이키즈가 있어요. 그게 SM. 네. 그래요. 좀 머릿속에 이게 다 이렇게 옛사람들이어가지고 요즘 다 아이돌들이 아이돌 다 몰라서.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알지 뭐. 이연도 막 이런 네. 거. 아니 그러니까 SM이에요, JYP예요, YG엔트예요, 박 차장님께서는. 저는 어제 YG엔터 어제 뉴스의 시황에 YG전자인가? YG전자? 예, 네. 그 빅뱅의 승리가 주연을 해서 시트콤을 찍었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하는 거. 네. 그걸 봤을 때 그 YG가 지금 블랙핑크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넷플릭스와 컨텐츠를 제작을 했구나. 10월 달에 방영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를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에 제공한다 이런 이슈였잖아요.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로 방영되는 이 YG전자가 뭐 잘 된다? 그러면 이게 또 블랙핑크가 음원을 내서 버는 수익, 그 공연 수익에 이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발 이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조금 해봤고요. 주가도 또 나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며칠 정도. 그래서 한번 진입 타이밍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조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할게요. 또 시간을 써버렸네요. 두 남자의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열어보시죠. 박재영 차장님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영업무역, 권홍섭 대리님은 태영건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종목 다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권홍섭 대리님, 바이오권 닉네임에 걸맞게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갈까요? 네, 이 잠시만요. 종목은 참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회계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의 좀 스탠스의 변화가 좀 독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제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연내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장 폐지 여부를 뭐 이렇게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거래소의 기준으로서는 기업의 계속성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그 투자자 보호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항공우주의 분식회계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상장 폐지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로 사례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상장 폐지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융당국의 이제 재감리, 그러니까 재감리가 아니라 이제 그 R&D 비용을 자산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은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국내 제약사 바이오에 대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해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투자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적용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벤처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굴지의 기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제 영세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세하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술은 갖고 있지만 투자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 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취지에 맞게끔 기준이 완화된다는 이런 좀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탑픽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그 최근에 삼성그룹이 한 3년간 180조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 가운데 한 25조를 바이오하고 그리고 AI, 5G 이쪽에다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25조 중에는 어느 정도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송도에 짓고 있는 제3공장이 10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수주 이제 공시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수주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제4공장까지도 늘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삼성그룹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매출 부분입니다. FB와 그 특허 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10월 달부터 이 약품이 판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로열티 부분에서는 이제 2018년에 한 6천억 정도의 수준의 그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삼성바이오 하면은 뭐 바이오시밀러다, CMO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이제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사업으로서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에 뭐 3공장에 대한 캐파 수준의 수주를 받은 그런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유럽에 대해서는 이제 그 휴미라라든지 뭐 인날이라든지 이런 그 제품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은 아직 19년, 20년까지는 특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이제 판매 허가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현재는 최근에 감리 이런 그 분식회계 관련돼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차트 흐름상으로도 하방 쪽보다는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 흐름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그 지난 이제 회계 감리 터지고 나서 그 갭을 메꾸는 과정이 있는데요. 현재 48만 5천 원 정도를 뚫고 올라가야지 60만 원까지 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상단을 회복을 하고 박스권 121선 위에서 돌고 그리고 이평이 지금 현재 밀집하는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방 쪽으로 더 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이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0만 원 찍고 급락을 했었다가 그걸 좀 메꿔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앞서 햇빛마을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눈에 띄어요. 2015년도 증권사 리포트에 2018년에 4조 매출이 나온다던데 2018년 되니까 4천억 매출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망 추이를 어느 정도 조금 과대하게 잡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2018년 경우에는 한 4,700억 그리고 내년도는 한 6,500억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만약에 이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 당장 매출이 시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허 만료 이후에 MS를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지 단번에 매출액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제약업계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매출의 성장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주가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움직일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뭐 4조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시나 이제 여러 하우스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얘기하고 있는 뭐 올해는 4,700억 그리고 내년은 6,500억 이런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에 있던 그런 거품과 같은 매출액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할 때 권옥수 대리님 말씀하실 때 박재영 차장님이 옆에서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게 본인의 다음 종목 골똘히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민이셨을까요? 좀 말하기 곤란한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희 회사에서 IPO를 해가지고 뭐 그때 아까 뭐 4조였는데 네. 4천억이다. 그 얘기에 약간 그래 사실 애널리스트 탓만은 아닐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게 성장 산업이고 뭐 그런 것들을 4년 뒤에 매출을 이제 뭐 명확히 맞춘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좀 갭 차이가 많이 나서 약간 좀 물론 이제 저희 회사 애널리스트가 썼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뭐 2015년도에 저희 회사는 아마 제약바이오 애널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오셨거나. 그런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주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10년 뒤에는 10배 갈 것이다 그랬는데 뭐 어떤 종목들은 시장에서 없어진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살짝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였네요. 얘기를 해주셨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6만 4천 원, 전 고점인 60만 원까지 일단 목표가 잡고 보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박 차장님의 종목으로 일단 가보죠. 대우조선해양. 한국 조선업계가 4개월째 선박 수주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주 잔고도 늘고 있고 당분간은 뭐 일거리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5월경에서부터 여러 차례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올해 초부터 아마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재개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워낙에 정말 바닷가 밑바닥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때까지 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것의 진수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이클 산업의 진수를 좀 보여주는 거고 조선업이 워낙에 좀 좋지 않다 보니까요. 아마 작년, 재작년에는 대우조선해양 거래 정지됐을 때는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하면 아마 좀 색안경을 끼고 야 이런 종목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네.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회계적으로 지금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금 흐름이 1조가 날아갔는데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게 배를 만드는 회사가 사실 수주잔고가 많이 없다고 여기 보시면요. 적자가 계속 나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적자다 보니까 적자가 뭐 1조가 났었죠. 현금 흐름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재무제표에 1조 2천억 원이 있던 현금이 한 해에 그냥 1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185억의 현금이 빠져나갔고 그런데 올해는 이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업 회계를 분석할 때 참 복잡하죠. 이게 돈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더라도 뭐 감가상각비라는 이런 현금과 관련된 비용, 유출이 없는 이런 이익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좀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드디어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채가 3조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물론 부채가 아직 많긴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될 여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였던 해양 플랜트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LNG선, 탱커 이런 거의 수주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요. 매출 총이익이 11%가 넘어서고 있어요. 이익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LNG선의 사이클이 그러니까 빅사이클이 오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일본도 LNG 이제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원전 이런 거 줄이고 천연 에너지를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LNG 수입이 많이 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셰일 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LNG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LNG 다 어떻게 하죠? 액화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럼 LNG선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다 뭐 얼마 전에 뭐 제 동성화이텍 이런 거 말씀드릴 때 LNG 추진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규제를 하다 보니까 해상기구가 연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벙커 CU로 운행하지 마라. 등유나 경유나 아니면 LNG를 추진체로 한 그 배들이 최근에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앞으로 LNG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 LNG선에 대한 수주는 뭐 계속 늘어날 거고 얼마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행보하다가 삼성중공업이 LNG선 수주를 했는데 뭐 그때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LNG선 가격이 뭐 상승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추진기관 만이라는 트럭 아실 거예요. 그 디젤 엔진이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와 MEGI라는 추진체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LNG선의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물창, LNG를 실는 이 화물창도 최근에 작년 말부터 솔리더스 기술이라는 그러니까 기화율이 굉장히 낮은 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선주들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세계 최초로 쉐빙선, 그러니까 얼음을 깨고 나가는 그 LNG선을 러시아 쪽에 인도를 했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LNG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력 충분히 있고 재무제표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화되는 측면, 지금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고가 돌파하는 이 시점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정상화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횡보했어요. 근데 이 꽤 오랜 기간 횡보를 오늘 박스권 이제 상단 돌파를 하면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뭐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TSE 이 늦각이 편입됐다라는 소식도 혹시 접하셨나요? 그 정기 변경 종목 정정 공지가 어제 한 5시경에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새롭게 편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제가 좋은 소식이죠? 네,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뭐 인덱스 쪽에 펀드의 자금을 뭐 비중 매수,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K200의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 그 이제 감사인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재무제표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연기금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이유는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지금 FTSE에 편입된다 그러면 외국인의 지금 공격적인 매수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다시 한번 재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건주인의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조선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일단은 뭐 이제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선업황 관련돼서는 이제 치킨 게임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중국도 이제 조선업이 뭐 수백 개가 이제 도산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현대중공업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선업황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LNG 선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가운데서는 뭐 삼성중공업도 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아무래도 뭐 장부가액이라든지 그런 밸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도 되면은 이제 그 관리 종목도 탈피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의 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를 오늘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31,000원 정도 뚫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새롭게 또 시세가 나는 구간이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1선과 21선의 이격도를 높이면서 아마 한 35,000원, 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살펴봤습니다. 네, 곧장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이 태영건설. 저희 5월에 한번 포트에 담았었던 종목입니다. 크게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오지는 못했었는데요. 태영건설 이 타이밍에 다시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이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 호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리뷰를 드리자면 전년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4.7% 증가를 했습니다. 한 1,233억 원 수준인데 여기에 그 2분기 매출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보자면 건설 매출이 한 33.9%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분양한 사업장 영향인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건설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이 대형 건설사 수준으로 이제 매출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침체 이런 부분들 우려가 있지만 건설사 신용 등급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현재 CP 그 회사채 기준으로는 A2 마이너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대형 1군 건설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세종시와 그리고 하남의 분양 매출에 대한 반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역시 3분기, 4분기도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이 회사가 SBS 방송국도 갖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제 구조조정을 실시를 해서 현재 이제 올해부터는 한 72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되면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과 그리고
본업에 대한 어느 정도 건설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8월 27일이죠. 전국에 이제 30만 호를 건설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민자 개발보다는 LH를 통해서 태양건설이 거기에 대해서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브랜드로서는 우리한테는 조금 알려져 있는 대시양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그리고 GS건설과 함께 같이 그 건설사로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크게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 어저께 매수 주체가 바로 그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이 1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전부터는 이제 기관들이 내다 팔다가 더 이상 이제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다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돌아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뭐 차트상으로도 현재 그 121선과 61선, 21선 이평이 밀집한 가운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고점이 한 16,500원, 1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건설과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습니다. GS건설이 지금 현재 그 건설주 주도주로서는 가장 먼저 가고 있는데 전고점 54,700원을 더 돌파를 해서 갈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 상승을 하지 못한 태양건설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건설, GS건설, 건설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남북경협 이슈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어제 급등 맥락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 남북 경협이라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GS건설은 하반기에 이제 그 하남 미사라든지 그런 분양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태양건설도 마찬가지로 세종시와 그리고 하남시에 대한 분양 실적이 봐야 되고요. 건설사 참여는 어떻게든 뭐 우리나라 일부 업체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한미글로벌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한미글로벌은 이제 과거에 이제 카타르라든지 어느 나라에 재해가 났을 때 거기에 인프라를 다시 구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 의뢰를 받아서 하는 그 SOC 사업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뉴스는 굉장히 당연한 뉴스라고 보여지고 있겠죠. 미국 건설 업체가 한미글로벌을 통해서 북한 인프라 관련된 SOC 사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MOU를 맺고 한번 그 자문을 구해달라 이런 그 내용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향후에도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이 북한 인프라를 새롭게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할 경우에는 한미글로벌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 국내 건설사 참여도는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미글로벌이 그런 모멘텀이 있으면 그런 거 담으면요? 라고 궁금을 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질문은 아니에요. 일단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몇 번 이제 미국 건설 업체와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조율을 할 겁니다. 뭐 계약을 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일단 사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쫓아 사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한미글로벌은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일단 담아두고 추이나 이슈를 좀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한미글로벌 얘기까지 태양건설에서 쭉쭉 뻗어 나갔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곧장 가볼게요. 박 차장님의 영원무역. 의복 종목들 자주자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원무역도 몇 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오늘 포인트는 여전히 자회사 스캇? 스캇의 턴어라운드도 그렇고요. 완전히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안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주가 많이 빠지고 힘들었는데요. 2분기에 실적이 꽤 좋게 나왔는데 항상 이제 실적의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이제 자회사 스캇이라는 브랜드가요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다시피 자전거 브랜드거든요. 자전거도 판매를 하고 거기 관련된 옷도 판매를 하고 그렇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에도 좋아요. 가을 되면 자전거 타기 좋잖아요. 처음에 인수를 하고 악성 재고 이런 거 떨어내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미세먼지다 뭐다 하면서 자전거 업황이 사실 몇 년 안 좋았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시 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전기 자전거 쪽으로
이제 또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일반 이제 구동계가 있는 자전거 말고 전기 자전거 쪽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 회사가 OEM 업체입니다. OEM 업체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3년간 내리막길. 3년간 내리막길이었는데 이 OEM 업체가 어디에 납품을 하냐면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이런 데 납품을 많이 해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지금 어떻죠? 미국 경기 좋단 말이에요. 특히나 의류 소매 쪽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OEM만 계속 죽어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의류업체들이 재고를 쌓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OEM 업체들의 주문을 오더를 많이 넣으면서 재고를 이제 굉장히 과하게 쌓아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재고를 많이 늘리지 않다 보니까 OEM의 그 수주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재고가 많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발주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본업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워낙에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PR이 이제 10배 초반대입니다. 보통 15배에서 20배 정도인데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꽤 오랜 기간 이제 장기간 횡보하던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는데 이런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돌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은 턴어라운드를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뭐 수급 주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 기관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사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적 턴어라운드 했고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3분기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의류 OEM 업종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업무역이나 태평양물산 같은 이런 의류 쪽 같은 경우는요, 고가 옷을 판매하는 시기가 겨울이잖아요, 보통. 네네. 그 시기 앞두고 이렇게 반짝 상승에 그치고 또 밀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매년 좀 반복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요? 3분기가 성수기가 맞아요. 3분기가 성수기가 맞는데 일단은 업황 전체적인 턴어라운드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과거에는 사이클이 있어서 뭐 이럴 때 좋고 이럴 때 좋고 했었는데 그 사이클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사이클이 있는 게 아니라 업황 전체가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업황 전체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계절성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계절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년 봄까지 들고 갈 거 아니면 지금이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음악이 나와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긴 했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태평양물산은 어떨까요? 태평양물산이랑 영업무역을 간혹 많이들 비교들 하시는데 뭐 좀 단기적 실적 3개월 대비 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컨센은 조금 더 태평양물산이 더 올라갔거든요. 태평양물산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약간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노스페이스, 우리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 많이 스포츠웨어 이쪽으로 하는 거. 태평양물산은 이제 우분이라고 해서 오리털이나 뭐 이런 쪽 우모 많이 사업하고 우모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약간 결이 다른데 계절성은 태평양물산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절성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규모라든지 업계에서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좀 이제 탄력적인 거 원하신다라고 하면 태평양물산이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어 보이고, OEM 쪽 대표주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영업무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과 태평양물산 오늘 두 종목 다 모두 흐름이 참 좋네요. 5% 대회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종목 얘기 다 나눠봤고요. 포트에 5종목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무언가를 담으려면 제 포트의 최대 종목 수가 5개라 하나를 빼야 하고요. 권 대리님. 네. 권 대리님은 또 삼성전자를 팔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시겠죠? 네. 삼성전자 팔아서 새롭게 종목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 대리님은 어떤 종목이 땡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영업무역이 땡기는데요. 박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 네. 오늘 이 정도 흐름을 보였는데도 충분히 더 시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업무역 관심이 가요. 사실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LNG 쪽에 대해서 저도 워낙 관심이 많았고, 박민용의 공동주로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이렇게 보냉제 업체들도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요. 일단 오늘 저는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영업무역 관심 가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뭐 조금은 상황을 놓고 담아볼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서 포트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포트 조금 개선될 여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뭐 딱 보합권 오늘 등락률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이솔 1% 정도 하락권, 뭐 손실폭이 제일 큰 게 삼성전자인데 5% 정도니까요. 지수 올라오면서 분위기 좀 나아질 때 포트가 좀 빨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가지고요. 이 종목 상담 시청자분들의 종목을 다루지 못했는데요. 오늘 뒤 코너라던가 혹은 내일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짬짬이 이 종목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